이어서 26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무역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골라봐라 하는 내용인데, 자, 승낙서가 프로포마 인보이스 견적송장의 승낙기간 이후에 도착한다면 수출자가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거 틀렸어요. 왜냐하면 매도인이 견적송장을 이제 보내면서 승낙기간을 정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매수인이 피청약자가 이거에 대해서 승낙을 했는데 승낙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지연된 승낙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비록 지연된 승낙이라 하더라도 청약자가 이거에 대해서 승낙을 하겠다고 이런 취지의 통보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서 계약은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연된 승낙이라서 무조건 이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계약 조건 변경은 서면에 의할 것을 합의한 경우라면 양자가 구두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구두 합의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됐는데, 자, 이것은 함정 조항이 되겠어요. 계약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쌍방에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다시 그러한 것을 구두로 서로 말르다가 양자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효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정을 이제 파는 건데, 서면으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양 당사자가 다시 그것을 구두로 합의했다면 구두 합의도 분류식 계약에 의거해서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효력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중거법상의 의미 규정과 인커텀스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인커텀스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면 된다. 이것은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는데, 자, 그럼 이거 중거법상의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뭐 CISG라든지, 그 다음에 뭐 UCP라든지, 그 다음에 뭐 중재조항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이제 말하게 되죠. 이런 거 말하게 되는데, 그럼 이것이 이제 인코텀스하고 서로 충돌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돼 있는데, 자, 그러면 CISG나 중재조 이런 것도 중거법인데, 인코텀스 중거법인데 이것은 서로 간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서 가격 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적 자치의 성격이 이거보다는 훨씬 강하다. 그래서 사적 자치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인코텀스를 따라서 이행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CISG나 인코텀스나 이러한 국제적인 조약이나 규칙 이런 걸 만든 그 주체가 같기 때문에 뭐 충돌될 그런 위험성은 없지만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어떠한 규정의 그 적용 순서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강요법이 우선하죠. 아무리 매매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국가의 법률을 초월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강요법이 제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사적 자치. 그러니까 개개인의 양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한다는 얘기죠. 자치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중거법 여기서 말하는 임의 조항이 되겠죠. 뭐 CIS라든지 UCP 이런 것이 되겠고, 바로 인코텀스가 사적 자치의 이제 합의 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제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3번 조항 아주 시험에 상당히 빈번하게 출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계약 해적권 행사 시에 계약에 포함된 위약금 조항과 중재 조항 등도 함께 소멸되므로 계약 해적권 행사는 신중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이건 틀렸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계약 위반 때문에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는 내가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 피해 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하게 되니까 바로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다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다음은 무역계약의 주요 협상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그럼 이제 세 개가 틀렸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1번 인코텀스 2010의 DAT 도착 터미널 인도 조건에서, 자, 매도인은 보험과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거 틀렸어요, 그죠? 매도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조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죠? CIF하고 CIP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지만 보험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화물을 도착 운송선에 적재하여 지정된 터미널에서 매수 인도해야 돼. 이것도 틀렸어요, 그죠? 도착 운송선에 적재하여가 아니고 도착 운송선에서 양하해서 지정된 터미널에서 인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 의무적으로 선적정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선적정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의무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수출국의 강행 규정에 따라서 선적장 검사를 해야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매도인이 그 비용을 이제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게 많네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K사는 미국의 조화, 이제 그 인공적으로 만든 꽃을 말하는 것이죠. 조화를 견본 매매 방식으로 수출하려고 했는데 이 경우 바이어에게 견본을 제공하면서 계약상에 same as the sample, 견본과 같아야 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물품에서 확정하는 매매계약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되는데, 우리 앞서 배운 것처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품질 조건에서 뭐 샘플과 견본과 같아야 함 하게 되면 나중에 상대방이 이제 변심을 하게 되면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과도하게 어떤 단가를 뭐 후려쳐가지고 할인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약간 매도인 입장에서는 탄력적이고 유보적인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가격 조건을 결정을 할 때는 이렇게 샘플과 똑같음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similar to 뭐 sample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as per 샘플 한다든지 이래 되겠죠, 그죠? 샘플에 뭐 견본에 준한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견본과 유사하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뭐 클레임을 걸게 되면 야 내가 언제 똑같이 해준다 그러냐, 그지? 비슷하게 해준다고 했지. 저는 이렇게 약간 좀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구를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곡물류의 특수 품질 조건 중에는 C 데미지, SD가 있는데 이는 수송 도중에 모든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지만은 해수엔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틀렸어요. 자, SD는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선적 품질 조건이에요. 선적 품질 조건인데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운송 과정에 있어서 바로 바닷물의 침수, 그 다음에 뭐 빗물 같은 게 스며들어가가지고 어떤 습기라든지, 그 다음에 부패가 돼가지고 물품에 손상 입은 경우에도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선적 품질 조건과 양육 품질 조건이 서로 절충한 거다. 이렇게 우리 배웠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그러면 정답이 되겠는데, 자, 무역계약의 인도 조건에 환적 금지라는 문헌이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고 명시한 문구를 표방하고 있는 문서를 은행이 지급 거절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UCPQ에서도 보게 되면 신용장상에 환적을 할 수 없다라고 환적 금지 문헌이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 운송 과정이 하나의 운송 서류로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물품이 뭐 컨테이너라든지 그 다음에 뭐 레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적재가 된다면은 비록 환적이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운송서류는 수리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죠. 28번 다음 무역계약과 관련된 설명 중 그 내용이 가장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인코텀스 2010의 인도 시점에 대하여 DDP 조건은 물품을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적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채 인도하는 조건으로서 맞습니다. 지정 목적지 또는 지정 장소에서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여 인도하는 DAP 조건과는 다르다 돼 있어요. 그죠? 자, 물품을 양하여 인도하는 것은 DAP가 아니고 오직 하나, DAT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DAP라고 한 건 틀렸죠. 이거는 바로 DAT를 DAP 조건을 DAT로 이렇게 오인하도록 유혹하는 문장이 되겠어요. 근데 사실 그 바보 같은 이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DAP를 잘못 본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바보 같은 행위인데, 그걸 알면서도 이제 시험장에서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그죠? 긴장하지만 덤벙거리다 보면은 바로 뭐 DAP를 본다든지 DAP를 본다든지 하는 이런 혼동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28번 정답 1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다음 중 선화증권의 종류별 내용을 설명한 것 중 올바른 것은 묻고 있는데, 자, 1번 사고부 선화증권의 경우 수출자는 letter of indemnity 파손화물 보상장을 제공하고 정상적인 무사고 선화증권을 교부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비엘상에 어떤 물품에 대한 하자가 뭐 부서졌다든지 또는 뭐 개수가 모자라든지 그런 것을 기재하게 되는데, 그 기재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파울비엘 사고부 선화증권
또는 더티 비엘이라고 부른다고 배웠죠, 그죠? 이런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수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이제 기다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없애기 위해서는 바로 선사에다 파손화물 보상장 이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바로 화주인 내가 이제 책임진다는 어떤 보증 각서를 제출하고 무사고 선화증권을 발급받게 되는데 논리적인 건 맞아요. 근데 본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은 옛날 상황이고 지금은 이렇게 어떤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포장이라든지 이렇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세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시끄러운 일에 이제 휘말리게 되니까 애초부터 운송을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1번은 이론적으로 맞지. 이론적으로 맞는 게 되겠어요. 그러나 현재 실무적으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제3사 전화증권 서드파티 BL은 주로 중개무역에서 이용되는 선화증권으로 출발지에서 발행한 BL 원본을 반드시 회수해야만 운송인이 새로운 선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건 서드파티 BL이 아니고 스위치 BL을 말하는 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우스 BL은 통상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의미한다 되는데 하우스 BL은 선박회사가 아니고 포워드가 발행하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우스 BL은 다시 포워드스 BL 이렇게 또 이야기하게 되죠. 베이비 BL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서렌더 BL은 권리 포기 혹은 권리 양도라는 의미를 지닌 선화증권으로 선화증권 원본이 이미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받을 수 없다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선화증권이 발행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리지널 BL이 있으면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 세 통이다. 세 통이 발행됐으면 운송인은 전부 다 이걸 회수하죠. 이걸 회수. 운송인은 화주로부터 이것을 회수해갖고 다시 서렌더 BL을 이제 발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화증권 원본이 발행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다 회수해서 서렌더 BL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선화증권 원본이 이미 발행된 경우는 발행할 수 없다. 이 문장이 이제 틀렸네요. 자, 30번 에어웨이비를 항공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항공함호 운송장은 이카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양식과 발행 방식 규정대로 틀렸어요. 항공함호 운송장은 이카오가 아니고 이아타. 그래서 국제항공 운송협회 국제항공 운송협회의 양식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 항공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1번 잘못됐고요. 자, 2, 3, 4번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뒤바꿔서 나오게 되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자, 우린 주로 잘못된 그런 내용만 체크를 해보고 있어요. 자, 31번 다음 중 선화증권에 관련된 국제 규칙에서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은 되어 있는데 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뭐가 틀렸냐면은 로테르담 규칙은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하나로 통일한 것으로 전부 또는 일부 해상 운송에 의한 국제 물품 운송계에 관한 유엔 협약을 말한다 되는데 헤이그 규칙하고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서로 하나로 통일된 것이 아니고 헤이그 비스비는 선주의 이익을 많이 대변하죠. 선주 이익을 대변하고 그 다음에 함부르크 규칙은 화주의 이익을 이제 많이 대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헤이그 비스비 규칙하고 이제 함부르크 규칙이 서로 충돌하니까 이것을 서로 통합해서 운용하자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로테르담 규칙이 되겠어요. 그래서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통합된 것이 아니고 헤이그 비스비 규칙하고 함부르크 규칙이 통합이 된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항상 틀리게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점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건 아니고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31번 문제 같은 거를 반드시 맞춰야 되겠다. 목숨 걸고 맞춰야 되겠다. 라고 덤비면은 다른 풀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3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그냥 큰 비중을 두지 마시고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럭키 넘버 그냥 찍으세요. 그냥 찍고 아까 우리가 봤던
30일 이전까지 우리가 조금만 공부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에 많이 집중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32번 보겠습니다. K 상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바이어로부터 1CBM 분량의 전자제품 수출 오더를 받아서 복합 운송을 위해 프레이트 포워드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프레이트 포워드가 K 상사에게 설명해 준 자사의 서비스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지문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지만은 32번에서 묻고 있는 것은 바로 포워더의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일단 잘못된 것을 보면 2번 되겠어요. 운송 클레임 발생 시 문제를 야기한 해당 구간 서비스 주체에게만 K상사가 직접 클레임을 제기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틀렸어요. 우리 1번에 보시면은 복합운송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 운송구간에 유가증권으로서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A 구간, B 구간, C, D에서 이런 구간을 전부 다 통으로 책임을 지게 되니까 단일 책임체계가 되겠어요. 단일 책임체계. 그래서 싱글 라이어빌러리. 그죠? 이렇게 혼자서 전부 다 싱글, 정확히 얘기하면 싱글 캐리어즈. 그래서 포워더 단독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단일 책임 체계가 되겠는데, 따라서 나중에 물품을 받아보니까 물품에 어떤 파손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K 상사, 이 K 상사가 만약에 B에서 C 구간에서 뭐 파손이 발생했다, 손해가 발생했다, 그렇게 되면 직접 여기다가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이 전체의 운송 계약을 체결한 최초의 포워더에게 바로 이러한 책임을 물어서 바로 포워더에게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렸네요. 33번. 자, 서울 소재 A 기업은 부산항을 통해 미국 LA항으로 1FE, 그러니까 40피트네요. 그죠? 40피트 컨테이너의 FCL 화물을 CIF 조건으로 수출하고자 한다. 이 경우 수출 화물 운송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단 온라인 선적 예약이 아닌 일반 선적 예약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사실 이것은 무의미해요. 그죠? 오프라인으로 이뤘던 선적 예약을 인터넷 전산으로 옮긴 것이 바로 온라인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단지 우리가 어떤 서류를 가지고 뭐 운송회사라든지 이런 거를 방문하지 않을 뿐이지, 어떤 서류의 진행 절차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A 기업은 화물 출고 전 또는 수출 신고를 전후해서 선사에게 선적 예약을 해야 된다. 그렇죠? 선사에게 내가 몇 월 며칠 날 선적할 화물이 있는데, 그 선적할 그 배 공간을 예약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킹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선적 요청서, 그러니까 어떤 물품의 명세 같은 거, 뭐 어떤 화물이고, 그 다음에 뭐 용적은 얼마고, 이런 것을 선사에다 통보해줘야 되겠죠. 그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적어서 선적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shipping request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적 요청서를 선사에 보내주고, 그러면 선사에서는 이제 예약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관리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킹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제 번호를 부여해서 알려주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부킹 넘버가 되겠어요. 부킹 넘버가 있는데, 여기 보면 부킹 관리 번호인 BL 번호를 부여받는다. BL 넘버가 아니고요. 부킹 넘버. 이건 왜 그러냐면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BL 번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그냥 선적 요청서를 보냈고 예약만 된 상태이지, 선적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선적이 돼야지만이 발행되는 것이 BL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약을 했다고 해서 BL이 나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설령 이렇게 부킹을 했다 하더라도 수출 화주의 어떤 환경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선적을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미리 BL을 발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1번 틀렸네요.
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2, 3, 4번 이렇게 맞는 것을 설명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죠? 맞는 것들도 나중에 바꿔가지고 또 잘못된 것으로 나오게 되니까 제가 이제 시간을 절약하고 좀 지루함을 덜기 위해서 이것을 생략해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34번 부정기성 운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럼썸 프레이트 일괄 운임이죠. 그죠? 일괄 운임. 한꺼번에 전부 다 운임을 결정하는 거. 자, 일괄 운임 방식이 되겠는데 럼썸 프레이트는 화물의 개수, 중량 또는 용적과 관계없이 선박의 1항에 또는 선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운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배에다가 물품을 화물을 싣게 되는데 그냥 만약에 이 배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용량이 100%라면은 이것이 뭐 90이 됐든 80이 됐든 상관없이 그냥 이 배 하나에 싣는데 얼마 이렇게 운임을 결정하는 게 바로 럼썸 프레이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맞네요. 그럼 1번 정답 되겠는데 그럼 2, 3, 4번은 뭐가 틀렸을까? 자, 중량 화물의 운임 산정을 위한 톤수의 경우 롱톤, 메트릭톤, 쇼톤 등의 세 가지 중에 메트릭톤만이 사용됩니다. 틀렸어요. 이것은 각 국가마다 적용한 도량형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합의에 따라서 뭐 롱톤이나 메트릭톤이나 쇼톤을 쓸 수 있는 것이 무조건 메트릭톤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데드 프레이트, 부족 운임이죠. 데드 프레이트는 선적하기로 계약했던 화물량보다 실제 선적량이 적은 경우에 용선자인 화주가 그 부족분에 대해 지불하지 않는 운임이다. 정반대입니다. 용선자인 화주가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불하는 운임, 그것이 바로 데드 프레이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화물을 시키는 예약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100톤의 물품을 이제 시키려 하고 이것을 만불에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막상 싣고 보니까 이것이 80톤밖에 못 싣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20톤에 대해서도 지금 운임이 지금 적용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2,000불 정도가 지금 안 실은 이런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0톤에서 80톤을 실었다고 해서 최초의 약정된 운임이 10,000불에서 2,000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럼썸 프레이트 해가지고 계약을 했으면은 화주가 처음에 계약 물량을 다 실던 못 실던 간에 처음에 약정했던 운임을 전부 지불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싣지 못한 거 20초에 되겠죠. 부적 이렇게 싣지 못한 그런 거 공간에 대한 운임에 대해서 전부 다 지불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정기선 운임은 해운 시황에 따라 등락을 하기 때문에 운임 요율이 있는 요율이 있는 정기선 운임과 달라서 롱텀 컨트랙트 프레이트가 없다. 그러니까 장기 운임 계약이 되겠네요. 그죠? 장기 운송 계약. 장기 운송 계약이 되는데 그래서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어떤 원자재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운송할 경우에는 이렇게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낮은 용선료를 지불하고 배를 빌려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부정기선이라 하더라도 이런 장기 운송 계약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보험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35번. 자, ICC-B 조건으로 체결한 적하보험 계약에서 입증 책임의 주체가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을 골라봐라 하는 내용인데, 자, 그럼 발생된 손해의 구체적인 근인에 대해서요. 그럼 ICC-B 조건, ICC-B는 열거주의죠. 열거주의. 그래서 피보험자가 어떤 손해가 발생했으면은 그 발생한 손해가 담보위험, 여기서 말하는 담보위험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지만이 이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발생된 손해의 구체적인 근인, 그러니까 담보위험에 근인하는 이런 손해가 발생했다. 그런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려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 피보험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B, 고지 의무 위반이 발생했던 사실, 보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깨지기 쉬운 그런 물품을 선적을 하면서 피보험자가 그런 것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고지 의무 위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을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면책이죠. 그죠? 그래서 바로 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로 인해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 고지 의무 위반이 발생해서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보험자가 되겠죠. 상식적으로 봐도요. 고지 의무 위반이 됐다고 피보험자가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저는 보험료를 받을 수 없네요. 이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네요. 이런 그 천사 같은 이런 화제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C번 손해의 원인이 보험 기간 중 발생하였던 사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입증을 해서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청구 손해가 면책 위험에 기인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A, B, C까지는 다 맞네요. 그죠? 그럼 틀린 건 D가 되겠네. 그래서 자, 청구 손해가 면책 위험에 기인된다는 사실 피보험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청구를 했는데 보니까 담보 위험이 아니다. 그래서 나 돈 줄 수 없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험자잖아요. 보험자. 그지? 그런데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데 보니까 그 손해가 담보 위험의 바깥이다. 즉 면책이다.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말을 하기를 그래서 저는 보험자의 면책 위험 때문에 저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래요 하는 이런 또 바보 같은 천사는 없겠죠. 그죠? 이거 상식의 문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상식적으로 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어요. 정답 1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6번 보시겠습니다. 자, 기타 상사는 산업용 포장기계 10대를 수입하면서 ICC 조건으로 적하보험에 부부하였다. 다음 사고 중에서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는 하고 묻고 있는데, 자, 1번 기계를 배에 선적하다가 크레인의 고장으로 한 대가 바다에 떨어져서 파손 침수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선적을 하거나 하역 작업 중에 그 물품이 그 바다로 낙하해 갖고 추락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요. ICC에서 받는데, 자, 문제는 포장 단위상의 전손. 그러니까 지금 포장기계가 10대잖아요. 그죠? 10대 중에서 지금 한 대가 추락했으니까 뭐예요? 이건 뭐죠? 분손. 그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보상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10대를 한꺼번에 들어 올리다가 10대가 다 들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선적된 포장기계 중에서 한 대가 누군가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파손된 경우. 이거 뭐죠? 이건 여하한 자에 의한 불법행위잖아요. 그죠? 불법행위. 이거에 대해서는 또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판 아래에 선적하였는데, 그래서 자, 이 갑판 아래에 선적을 했는데 운송 중에 선박이 폭풍을 만나서 빗물이 선창 내부에 유입되어 기계가 침수된 경우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본선이든지 부선이든지 이런 선창에 물품을 적입을 했는데 해수, 바닷물이라든지 호수, 강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갑판 아래에 했지만, 그죠? 선창에 했지만 빗물이 유입됐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4번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선박이 폭풍으로 인해서 일부 침수되어 피난항에서 수리하고자 화물을 양하다가 파손이 일어난 경우, 그러니까 바로 네 번째 도난항에서 양화 작업에 있는 손해는 바로 담보하는 위험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도난항에서 양화 작업에서 일어난 손해는 그것이 뭐 전손이 됐던 그 다음에 분손이 됐던 전부 다 담보해주는 위험이 되겠어요. 37번 다음 복에서 ICC 에버리지 클로즈에서 보험 보상이 가는 것을 모두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에버리지 클로즈가 뭐지 하고 이제 갸우뚱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위드 에버리지죠. 위드 에버리지. 그래서 WA는 뭐죠? 분손담보죠. 분손담보. 이것도 이제 출제자의 어떤 꼼수죠, 꼼수. 그죠? 그 ICC WA 그러면 분손담보라고 바로 알 건데 ICC
위드도 빼버리고 그냥 에버리지 클로스 해가지고 이거 처음 보는 거다 헷갈린다 이래가지고 이제 혼동을 유발하는 이제 꼼수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WA 분손담보에서 보험 보상에 관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을 보면은 이제 A 화재로 인해서 화물의 일부가 손실된 경우 이렇게 했어요. 자, 화물의 일부가 손실됐으니까 이것은 분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분손에 대해서 보상해 주잖아요. 분손담보니까 맞고요. 그다음에 B번 WA 3%로 부부하였는데 악천후로 2%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돼 있어요. WA 3% 같은 경우에는 화물의 손해가 3% 이상 손해가 발생하면 발생된 손해 전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건데 그 이하가 되면 이제 보상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2%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B는 제외가 되겠네요. 그러면 B가 빠진 게 정답이 되니까 3번이나 4번이 이제 정답 되겠네요. 그 다음에 조난항에서 양화 작업 중에 발생된 일부 화물의 파손 역시 분손. 그러니까 이것도 보상해주는 담보 위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훼손이 발생해서 투하한 화물, 공동훼손 발생 투하한 화물은 역시 WA에서는 다 보상해준 손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해 중에 선박의 지연으로 인한 비용 손해 이렇게 되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약관, 다시 말해서 ICCA라든지 그다음에 ICC 올리스크에서도 이것은 보상해주지 않는 담보 위험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기타 뭐 어떤 해적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선박의 항구에 정시간에 도착되지 않는 그런 변수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보험사가 보상을 해준다면은 위험이 엄청 증가하기 때문에 바로 어떠한 약관에서도 항해 중 선박의 지연에 대한 비용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4번 A, C, D가 되겠네요.